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보은의 사계식탁 그리고 오늘의 역사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맛있게 먹는 간식 한 끼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6월 20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출발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산하 브랜드인 연돈 볼카츠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점주들이 예상 매출액 과장 광고를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노치록이 공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본사 측과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 7명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점주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더본코리아 측이 공개한 노치록에 따르면 한 점주는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이런 합의점까지 이른다면 이걸 끝낼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1억 원까지 줘야 조용히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거고요. 1억 5천만 원이면 오히려 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라면서 이 점주는 나아가서 연돈 볼카츠 점주협의회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에서 보상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이 점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겁니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해당 점주는요. 과거에도 다수 프랜차이즈 매장 경력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전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언급했던 인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가맹점주들은 일부 점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실제로 부산 쪽의 한 점주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단 폐업을 했다, 업을 접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은 18일 오후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요. 본사에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더본코리아 본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면서 점주들의 생존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본사와 점주들의 입장이 다르고 또 갈등이 점점 또 커져가고 있어서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의 무기한 전면 휴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동네 병원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휴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다양한 이유로 휴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양한 이유라는 게 좀 어떤 건가요? 네, 경기도 성남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누수공사로 인한 오후 휴진 이런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또 서울, 경기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는요. 단수공사, 대청소 이런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원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원장님 치과 진료, 원장님 학회 일정 등을 휴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네, 휴진하면 그냥 휴진합니다 하면 될 텐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휴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당수가 집단 휴진의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핑계를 댔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경기 화성시 돈탄 등 신조시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휴진한 동네 병원 리스트가 돌면서 에어컨 청소라니 참 이유가 구차하다.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주문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피해를 준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일단 의사들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로 이런 휴진 이유를 댄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네, 국민 여론을 잘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공원 내 노숙인 생활을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원 지하주차장 통로에 130개 정도의 차선 규제봉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보통 차선 규제봉은 뭐 불법 유턴이나 도로 주정차 막으려고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계양구는 한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통로 6곳에 한 20개씩, 그러니까 총 130개 정도의 차선 규제봉을 설치했는데요. 그 이유로 노숙인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 주차장 이용객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팻말을 함께 걸기도 했습니다. 노숙인 3명이 해당 주차장에 출입해 숙식을 해결하고 음주, 방뇨를 하자 불편을 겪은 구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서 마련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계양구 관계자는 노숙인들이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어 대응을 위한 관련 법령이 딱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선 규제봉이 설치된 이후에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이 설치한 봉을 꺾고 박스 등을 다시 설치하면서 노숙 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규제봉 설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건데요. 거기에 통로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차선 규제봉이 설치가 돼 있어서 출입이 매우 불편하다는 구민들의 민원까지 쏟아졌습니다. 계양구는 결국 차선 규제봉을 모두 회수하고요. 노숙인 대응책을 별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더 효과적인 대응책이 또 강구가 돼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뭐 길에서 대변을 봤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어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 그리고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 길가 화단에 바지를 벗은 채 쭈그리고 앉은 아이 옆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기도 한데요. 이를 제지하거나 막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게시글들은 모두 이들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지목을 했는데 한 글을 올린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차로 가는 길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됐는데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게 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카페 테이블에서 기저귀를 가는 행동을 또 한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제목은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말 잘하는 여자아이 의자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 사장님에 따르면요. 말을 또박또박 잘 할 정도로 이제 큰 여자아이가 일단 테이블 위에 맨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엄마한테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쪼그린 자세를 취했다고 하고요. 엄마는 팬티가 아닌 기저귀를 벗긴 후에 아이의 하의가 완전 노출된 상태로 새 기저귀를 꺼내 바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참 아이가 불쌍하고 이 사장님도 불쌍하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자리에 아동 성애자라도 있었으면 어쩌려고 했느냐 이런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날이 정말 더웠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5.8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 첫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중부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전 모두 35도 예상됩니다. 한편 어젯밤부터 제주에는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모두 발효 중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입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오늘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여름의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가볼까요? 1973년 6월 2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3년 6월 22일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달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가 개통한 날입니다. 남해대교는 네. 경남 남해와 하동을 잇는 다리인데요. 남해도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어주고 남해도를 이제 섬이 아니라 육지로 만들어준 다리입니다. 개통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리로 이후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지의 단골 장소로 인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현수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현수교이기도 하고 네. 남해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면서 남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붉은색 현수교 바로 남해대교인데 네. 아주 멋지죠. 그리고 남해는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죠.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맞아. 바로 이곳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는데요. 1598년 12월 16일 이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7년 임진왜란을 종식한 바로 그 전투 노량해전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곳인데 섬이었기 때문에 남해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리 건설이 꼭 필요하긴 했었겠네요. 네, 남해는 해협의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서 이곳에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배가 선박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육지와 교통, 물류 운송 문제를 해결하고 남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량 건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968년에 다리 건설이 착공해서 1973년 6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로 남해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식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개통 테이프를 끊고 남해대교를 건너기도 했어요. 이날 10만 명의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화려하게 개통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남해대교 거리가 660m고요. 너비는 12m. 현수교 최고점 탑을 지칭하는 주탑 간의 거리가 404m로 준공 당시 아시아 최장 다리였습니다. 특히 수심이 60m에 이르는 바다에 주탑 기둥을 세워서 건설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술력으로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남해대교가 개통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남해를 더 찾기 시작해요. 관광지가 된 거죠. 네, 지금은 남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남해도라고 했습니다. 남해가 섬이었죠. 이 섬을 완전히 그러네. 바꿔놨습니다. 이제 남해는 배가 아닌 육로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전 국민이 찾는 명소가 됐는데요. 섬이었던 남해에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시작돼요. 이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남해 다랭이 마을, 독일 마을, 미국 마을 등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소풍, 수학여행, 신혼여행지 그리고 저도 1977년에 이 남해대교 통해서 남해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남해군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수교잖아요. 남해대교가. 네. 맞아요. 현수교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 가느다란 철근 케이블로 이렇게 다리를 지지하고 있어서 아름답긴 합니다만 저게 저 다리를 지지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보통 다리를 만들 때는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을 많이 세우는데요. 현수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탑을 세워놓고 주탑과 주탑 사이를 철제 케이블로 연결해서 교량을 지지하게 한 그런 다리입니다. 주로 수심이 깊거나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형에 많이 세웁니다. 케이블로 지지하기 때문에 케이블이 늘어지면서 만드는 그 곡선의 아름다움, 이게 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주변 자연 풍광, 도시 야경 이런 것과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내는 다리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초의 현수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골든 게이트 브리지, 우리말로 금문교라고 번역을 하죠. 총 길이가 2,737m로 색깔이 전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이 지역
특성상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 덕분에 그 지역의 관광 명소로 아주 유명하죠. 네. 네, 남해대교 위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현수교들이 참 많이 생겼죠, 그죠? 네, 광양만을 가로질러서 광양과 그 옆에 묘도라는 섬을 잇는 이순신대교. 이 이순신대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현수교입니다. 주탑과 주탑 간 거리가 무려 1,545m에 총 길이 2,260m가 됩니다. 이외에도 주탑 간 거리 1,150m, 총 길이 1,800m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현수교가 울산대교고요.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도 현수교입니다. 강한대교 멋지죠. 네, 그리고 남해대교 바로 옆에 새로운 현수교 노량대교가 놓이면서 남해대교의 차량 통행용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줄여주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 이야기를 하면서 현수교 얘기도 같이 해봤는데요. 남해에 가시면 꼭 남해대교 지나만 가지 마시고 느긋하게 현수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수교가 있는 데가 그 휴가철이 되면 많이들 가시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6월 2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5년 6월 20일은 할리우드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 조스가 개봉한 날입니다. 조스는 꼭 빠밤 이러면서 등장하죠. 빠밤. 네, 조스는 해변 휴양지를 공포로 몰아넣는 거대한 식인상어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할리우드 영화 최초로 흥행 수익 1억 달러를 돌파한 블록버스터의 원조이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첫 상업 영화로 세계적인 감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화스러운 바다. 예? 거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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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상어 진드롬이 요거만 올라와요, 여기까지만. 요 공포, 스릴, 이런 게 정말 대단했고 네. 식인상어를 소재로 한 영화도 또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당시 스필버그가 무명의 신상 감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대작인 조스를 맡게 됐을까요? 네, 조스는 원래 해양소설 전문 작가 피터 벤틀리가 지은 소설이었습니다. 해변 작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대한 식인 백상어의 이야기로 무려 5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소설을 영화화하기로 하고 제작비로 무려 1,200만 달러를 책정을 해놓고 감독을 이제 고르게 되는데 감독 후보였던 쟁쟁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불과 26살짜리 신창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무명이었지만 신예 감독들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재능을 인정한 제작자가 그를 과감하게 기용한 거였습니다. 네, 와 이런 대작을 20대 청년이 감독을 맡아서 했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사실 뭐 스릴러나 이런 영화에 악당하면은 보통 사람이었는데 맞아. 갑자기 식인상어의 등장? 굉장히 좀 신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조스의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네. 미국 동부의 평화로운 해안 마을에서 이곳은 여름 피서객들의 관광 수입이 거의 전부인 그런 마을인데요. 바닷가에서 상어 공격의 흔적이 남은 잘린 팔이 발견이 돼요. 마을에 새로 부임한 브로디 서장은 해수욕장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을 책임자였던 시장은 관광 수입을 위해서 여름 해수욕장을 그대로 개장시킵니다. 결국 한 소년이 상어의 습격을 받게 되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여요. 그리고 상어 박사인 마틴 후퍼와 마을의 어부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휜터 선장 그리고 브로디 서장이 배를 타고 상어 사냥에 나가서 사투 그때의 상어를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근데 엄청난 제작비가 들었는데도 아무래도 그 촬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상어였어요. 근데 상어를 조련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CG라고 하는 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식인상어 역할에 기계상어 3마리를 썼는데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바닷물 속에서 부식이 돼서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촬영이 지연되고 예산이 초과되고 그래서 대본을 수정해야 됐는데 스필버그는 역발상으로 상어가 나오지 않는 상어 영화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등장하는 장면 대부분에 상어가 있다는 암시만 주고 상어는 안 나와요. 이렇게 대본을 바꿉니다. 상어가 신체 일부분만 보이다가 유명한 그 조스의 주제곡 이것과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 조바심 이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만 보이는 거죠. 실제 조스에서 상어는
81분이 지나서야 전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많이 본것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잘 된 거예요. 영화에 긴장감을 줘서 흥행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조스에서는 네. 앞부분에는 상어가 나오지 않아요. 네네. 빠밤 빠밤 이러면서 빠밤, 지느러미만 싹 보이고 그 스릴 공포감을 쫙 주는 이게 연출력이죠. 그게 더 무서웠던 것 스필버그가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네, 그렇습니다. 스필버그의 특출한 기량과 촬영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바다밑 장면에서는 공격자 상어의 시선에 맞추어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긴장감을 주고요. 수면과 동일하게 카메라를 유치해서 피해자는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오히려 관객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첫 장면에서 여인의 떨어져 나간 팔이 모래사장에서 발견되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는 마네킹으로 했거든요. 스필버그는 마네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스텝이 모래에 들어가서 팔만 드러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조스라는 영화 생각하면 어렸을 때 우리 네. 세대는 공감할 거예요. 그냥 이 음악만 생각해요. 빠밤. 아까 말씀하신 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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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요 음악은 정말 조스를 50% 정도 만들었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영화 음악계 최고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만든 이 메인 테마곡은 영화 조스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존 윌리엄스가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이 스필버그 감독에게 이 음을 들려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스필버그는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데 뒷날 회상하기를 윌리엄스의 음악이 없었다면 조스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절반의 공을 음악에 윌리엄스에게 돌렸습니다. 이때부터 존 윌리엄스는 스필버그 영화의 단짝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개의 오스카를 품에 안는 최고의 영화 음악가가 됩니다. 뭐 음악부터 연출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흥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걸로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조스가 개봉을 했고,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있었죠. 네, 조스는 개봉에서도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동시 개봉한 첫 영화였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주요 도시 극장 몇 군데서 먼저 개봉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넓혀가는 이런 시기였는데 조스는 개봉 당일부터 409개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고 5일 뒤엔 675개 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이후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최초로 흥행 수익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개념을 탄생시켰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든 증후군이 있어요. 상어 증후군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 해수욕장 수영객 수가 줄었다고. 아이고야. 네. 이 영화 보고 바다 안 들어가겠다고 울었던 사람 많을 거요. 아마 나이로 봐서는. 철규 씨 수영 안 했죠? 저는 이게 진짜 어렸을 때 네. 제가 학원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그 수영장에 상어가 있을까 봐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영장 안에. 네, 수영장의 상어를 상상하게 만드는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영화로 상어가 나쁜 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어 사냥이 새로운 인기 스포츠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에 개봉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이 영화의 인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영화 이름을 딴 아이스크림이 등장하게 맞아. 조스땡, 그쵸? 하나 입 배물만 안에 빨개. 그리고 손바닥 색깔이 전부 그 색으로 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 한편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는 20대 청년 감독은 세계적인 스타 감독이 되고 그 이후에도 히트작이 많잖아요. 네, 엄청납니다. 스필버그는 1981년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 레이더스를 비롯해서 1982년 외계인과 지구인의 지난 우정을 그린 영화 E.T.로 대단했죠. SF 영화의 한 획을 그었고요. E.T. Phone Home. 자, 주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Catch Me If You Can, 터미널 등 저희가 다 봤어요.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대작들을 만들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조스. 지금 봐도 40년 전에 만든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 나실 때 같은 이름의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고 한번 보시면서 더위를 날려보시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아이하고 오랜만에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러네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6월 2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못 살죠. 네, 이날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1994년 6월 20일 국내 최초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 코넷 서비스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로써 원래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서 제한적으로 연구나 교육용으로 사용됐던 인터넷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제가 1992년에 방송사에 입사를 했는데 네. 1994년까지도 방송사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가 곧 들어올 거야라는 말에 그래? 그런 게 들어온대?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을 다 사용할 수 있었고 네. 그 첫걸음이 바로 1994년 6월 20일이라는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1994년 6월 20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코넷이라는 이름의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넷의 속도, 인터넷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9.6 킬로bps. MP3 파일 하나, 이게 노래 하나인데 이거 다운받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고요. 지금은 6초면 내려받는 영화 한 편을 내려받을 때 7일 이상 걸리는 느림보 통신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 써서 인터넷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과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느린 속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인터넷은 정말 신세계였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느려도 일반인이 돈만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화국에 가서 이용 신청하고 월 4만 원 내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가입한 사용자들은 전 세계 다른 사용자들과 이메일, 채팅, 파일 전송은 물론이고 원격 로그인, 문헌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당시에는 인터넷 개념이 생소하고 이랬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가 아니면 이거 별로 신청하고 이러지 그렇죠. 않아서 쉽지 않죠. 처음에는 고전했을걸요? 인터넷 사업자들도. 사업자들은 고전했고 이용자들은 왕대접을 받았죠. 네. 정말 손님은 왕이었습니다.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인터넷 회사 직원과 고객이 한 가족처럼 지낼 정도였는데요. 인터넷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고 컴맹 교육도 직접 했습니다. 코넥 상용화 초기에 운영하는 직원이 직접 고객 집에 찾아가서 개통해 주는 일이 다반사였고 네. 모뎀 전원 안 켜고 인터넷이 고장났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달려와서 모뎀 전원 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인터넷에 관심 있는 그러나 컴맹인 아저씨가 하루에 20번씩 2달 동안 매일 전화로 사용법을 익힌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번씩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고객 집에 경조사도 챙겼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긴 한데요. 그럼 세계 최초의 인터넷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인터넷의 시작은 1969년 미국에서였습니다. 소련과 냉전 중에 있던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개발됐는데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이 아파넷 프로젝트를 구상을 합니다. UCLA, 스탠퍼드 대학 등 주요 4개 대학 컴퓨터가 연결이 됐고 이게 오늘날 인터넷의 시초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구미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간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성공한 것이 최초의 인터넷 연결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터넷이 비록 미국보다 한 13년 정도 늦은 출발이었지만 와, 지금 발전한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고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또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94년 코넷 서비스 개시 6개월 만에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국망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1998년에는 케이블 모뎀 방식을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전화망을 활용한 ADSL 방식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빠르죠. 네, 인터넷은 연간 1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는데요. 옛날엔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최대 10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됐어요. 그것을 원클릭, 한 번 클릭하면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특별한 기술 없는 보통 사람들도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2년에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요. 현재는 3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보급률은 무려 97%였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 인터넷 하면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재미가 빼놓을 네. 수 없는데 90년대에는 다양한 SNS 서비스가 또 나왔죠. 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준말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트윗땡, 페이스땡, 땡스타그램 등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SNS의 초기 모델을 한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1999년에 나온
I love school. 기억나세요? 네, 알죠. 기억나요. 친구 많이 동창들 찾았습니다. 찾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옛 추억을 함께한 친구와 선후배를 찾아주는 SNS 서비스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건 20세기 일이고요. 네. 2000년에는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싸땡월드가 등장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노래. 배경음악. 네. 네, 자신만의 미니홈피를 꾸미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때 받은 도토리 아직도 갖고 계세요? 도토리 진짜 추억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떠오르는데. 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인터넷의 화두는 모바일 환경입니다. 2010년 깨톡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메시지 시장이 개척됐고요. 2008년에는 너튜브, 2010년 페이스땡 같은 등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중입니다. 정말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인터넷 세계가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당시에 영화도 나왔잖아. 라라리라라 접속 뭐 이런 거. 네. 접속.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9년 6월 23일은 5만 원짜리 지폐가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1973년에 만원권 지폐가 나온 이후 36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액권 화폐가 교체된 겁니다. 지금은 5만 원권이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만 원짜리가 최고였는데 5배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이유로 5만 원권이 나올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네, 5만 원권은 당시 소득 증대와 경제 규모 확대 등 달라진 경제 환경에 맞게 최고액권을 상향해서 국민들의 화폐 사용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6월 23일 5만 원권이 발행되는 첫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5만 원권을 만져보기 위해서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한 신권을 기다렸는데요. 심지어는 신권을 받을 때 지문이 묻을까 봐 흰 장갑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기다리던 시민들은 신권을 손에 들고 환호했는데 그날 하루에 풀린 5만 원권이 3,292만 4천 장. 너무 엄청난 수라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1조 6,462억 원입니다. 네, 그 당시 진짜 5만 원이 신기했던 게 저도 이게 지갑에 넣고 애들한테 막 보여주면 나 5만 원 가졌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대단했는데 그때 그 지폐 뭐죠? 위조 방지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먼저 크기부터 얘기를 해보죠. 5만 원 가장 비싼 돈이니까 제일 커야죠. 네네네. 그래서 국내 다른 지폐들보다 큽니다. 가로가 154mm, 세로가 68mm인데 놀랍게도 만 원권보다 가로만 6mm가 길고 세로는 동일합니다. 자, 앞면에는 신사임당 초상이 있고 신사임당이 그린 묵포도도, 초충 도수병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어몽룡의 그림 월매도와 이정이 그린 풍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최고액권답게 최첨단 위조 방지 장치를 갖췄는데요. 무려 22가지의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6개고 나머지 6개는 비밀입니다. 자, D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을 비롯해서 색변환 링크, 요판 잠상, 숨은 은선, 앞뒷면 맞춤, 숨은 그림, 돌출 은화, 볼록 인쇄, 형광색사, 미세 문자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위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른 지폐도 다 위조가 어렵지만 5만 원권은 지금 사용하는 지폐 중에 위조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5만 원권이 원화 최초의 여성 모델 신사임당이 채택된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택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기로 결정한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화폐 도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상인물 후보를 정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존칭 생략하고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 이렇게 10명이었습니다. 이 중 신사임당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논란도 없지 않았는데요. 현모양처 이미지가 현대사회에 맞는 거냐. 그래서 초상인물로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선정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선정 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국민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위인 간 우열을 가르는 것 같은 논쟁,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폐 네. 속의 인물들이 다 조선시대 인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 10,000원권이 세종대왕, 5,000원권 율곡이, 1,000원권 퇴계 이황, 그리고 옛날 돈 기억하세요? 이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드러났는데요.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있었어요. 거기에 세종대왕, 네.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순신 장군. 옛날 10원짜리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네, 당황했어요, 지금. 10원짜리는 첨성대, 5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50원짜리는 아마 팔각정이 있었나 그런데요. 자, 인물은 전부 조선시대 사람들이고 공교롭게도 모두 이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 이익주 교수님. 네, 저도 있습니다.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최초로 여성이고 이 씨가 아닌 이런 기록을 새로 만들게 된 거죠. 또 그렇구나. 그리고 식민지를 거쳐서 독립한 나라인데 왜 독립운동가가 화폐도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도안 인물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점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런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인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5만 원권이 생기면서 네. 이 부담이 생긴 게 뭐냐면 조카들은 애들한테 용돈 옛날에 10,000원짜리 한정 주면 됐었는데 이게 10,000원짜리 좀 애매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꺼내야 되는 생각들이 생기고 이제 커졌어요. 맞아요. 네, 경조사도 3만 원 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5만 원이 생기면서 3만 원을 못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담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 3만 원 전에는 주로 10,000원권을 내고 5,000원권을 가끔 내던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이제 5,000원권은 안 되고 이 단위가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보통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3만 원을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5만 원권이 등장하면서 4만 원 건너뛰어서 바로 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세뱃돈도 기본 단위가 이제 10,000원권이 아니라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3만 원권, 7만 원권 만들자. 네, 좀 엉뚱한데 네. 경조사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아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도 타당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5만 원권 나올 때 이게 아무래도 고액이다 보니까 이거 검은 돈 된다. 이거 다 땅에 묻어놓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화폐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화폐의 그 금액이 커요. 달러나 엔화하고 비교할 때 동그라미 하나나 두 개를 없애도 화폐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탈세, 뇌물, 비자금 사건 이런 거 터질 때마다 5만 원권 상자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같은 상자에 돈을 담더라도 5만 원권 사용하면 10,000원권 넣는 것보다 5배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참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사과 상자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채우면 현금 5억 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5만 원권 넣으면 25억 25억 원을 넣을 수 이야. 있잖아요. 네. 뇌물 액수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2011년 전라북도 김제의 어느 마늘밭에서 인터넷 도박업자가 숨겨둔 현금 뭉치가 맞아요. 발견돼서 기억나요. 마늘밭에서. 네, 5만 원권으로 110억 원이 넘는 현금 뭉치였습니다. 이게 이때 그래가지고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했는데 돈이 나왔잖아. 네,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저금리잖아요.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몇 푼 안 되니까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금고를 이제 사게 되는데 아. 이런 금고에는 예외 없이 5만 원권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부정상속,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5만 원권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전혀 뭐 어색하지도 않고. 네, 5만 원권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실감이 나지를 않는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화폐 발행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5만 원권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른 권종들 보면은 10,000원권은 한 10% 아래이고 1,000원권, 5,000원권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통용되는 지폐 가운데 5만 원권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5만 원권이 검은 돈으로 쓰이기보다는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10만 원권이 나오고
온 국민이 동의하는 인물이 10만 원권을 장식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야. 아니 그 많이 5만 원권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예.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젠가 너와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 남은 도화지에 아직 내 마음이 창밖에 모든 계절의 이야기. 네, 이번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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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요 날이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너무 덥다 더워요. 보니까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조금 싫다. 그리고 너무 평범한 음식들은 조금 거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네. 어떠세요, 예인 씨는? 아, 너무 더워서 네. 입맛도 없는데 왜 그쵸. 그렇게 야식은 또 먹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는 간식 한 끼를 준비했는데요. 요게 간식인데 한 끼가 되나? 됩니다. 굉장히 든든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양배추 라페와 또르띠아. 오, 맛있겠다. 우리가 보통 당근 라페 굉장히 좋아하시죠? 맞아요. 네. 한동안 굉장히 붐이었는데 이제는 붐이 양배추로 넘어왔습니다. 어허. 양배추 가지고 라페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또르띠아에 감싸 드시거나 아니면 모닝빵에 드시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잡수셔도 되는데 요게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간식 한 끼로 아주 딱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두부 스테이크입니다. 우리가 고기만 스테이크 하냐? 아닙니다. 두부로도 스테이크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각종 채소를 올리거나 소스 올려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요게 다이어트에 또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굉장히 부산하게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차려서 아주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메뉴로도 아주 좋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알뜰하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어제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덥죠. 이 더우니까 입맛도 떨어지는데 이럴 때 간식을 가끔 먹으면서 이 채우거든요. 네. 이 간식이 건강한 간식이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단 제가 양배추 라페를 준비를 했는데 이 양배추 라페는 뭐 만들기 너무너무 쉬워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제가 레시피를 적다 보니까 5번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간단해요. 네. 근데 이제 양배추를 한 통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4등분을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양배추는 4등분 나누고 난 다음에 보관도 조금 곤란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기 심지죠, 여기가. 네. 네네. 꼭지죠. 요 부분에 종이 타올에 물을 좀 적셔서 여기를 꽉 막아 놓으세요. 네. 그리고 랩으로 완전하게 감싸고 나서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하시면 요거 일주일 거뜬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배추 한 통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거 너무 양배추 금방 물를 텐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라페로도 쓰시고 양배추 찜도 해 드시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 통 구입하셔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일단 양배추는 이게 채 썰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채를 좀 썰어 주세요. 최근에 양배추 값이 뭐 많이 올랐다고 네,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어때요, 선생님? 요새 제가 시장을 나가봤더니요. 네. 양배추 값이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안정은 돼서 한 통 준비하시면 요거 한 3끼 정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겠네 하실 네. 정도가 됐으니까요. 예, 걱정 안 하고 준비하세요. 일단은 양배추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는 보통 이제 채칼로 썬다 하시는데요. 채칼 써도 되고 이렇게 칼로 그냥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곱게 채 썰어도 괜찮아요. 제가 채칼로 해보니까 조금 부서지는 질감이 있어서 뭐 다 하셔도 괜찮아요. 예인 씨처럼 나는 칼질이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채칼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뭐 저 같은 주부님들은 이렇게 칼로 썰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곱게 준비를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헹굼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네. 양배추는 이렇게 다 썰고 난 다음에는 이 썰은 거 가지고 찬물에다가 여러 번 헹궈 주시는데 약간의 소금물에 헹궈서 건져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식초 한 방울 넣으세요 했던데 또 어떤 분들은 식초를 왜 넣습니까? 식초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냥 소금에만 살짝 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준비까지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으면 이걸 이제 좀 헹궈야 되잖아요. 헹궈야 되는데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 찬물에 헹궈 주세요. 양배추 속은 뭔가 깨끗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집에서 뭐 할 때 네. 사실 대충 그냥 한번 싹 그냥 흐르는 물이나 뭐 아니면 네. 담가 슬쩍 아. 담갔다 빼거든요. 네. 이렇게 소금을 해야 되네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친환경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굳이 막 그렇게 막 아우 깨끗하게 막 여러 번 헹궈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됐으면 네. 건져 주세요.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저기 찬물에 헹구면 더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오독오독 소리가 많이 네. 나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는 이 양배추를 한번 절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절임을 하냐면 보통 이제 라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숨이 죽어 있는 상태로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그다음에 요거 설탕이에요. 설탕. 단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버무려서 어느 정도만 준비하냐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살짝 숨이 죽은 정도가 네. 되죠. 저는 사실 요거 절이는 과정 생략하고 바로 무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먹다 보니까요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경쾌해서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 ASMR 하잖아요. 그럼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또르띠아를 오늘 준비를 해서 고기 이제 마를 거라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절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또르띠아 얘기를 조금 할까요? 네. 또르띠아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시장에 가니까요 또르띠아를 이렇게 두 종류로 팔아요. 색이 되게 다르- 달라요, 색이 정말. 다른데요? 그렇죠. 요거는 통밀을 넣은 또르띠아예요. 아. 그리고 요건 그냥 옥수수만 한 거고요. 근데 두 가지 다 괜찮은데 제가 맛보니까 통밀에다가 하면은 약간 고소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옥수수 피에다가 하면 약간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서 한 끼 식사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골라서 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마른 패를 좀 준비를 하세요. 마른 패를 준비를 해서 불이 살짝 올라온다 싶으면 앞뒤로 살짝만 구워주시면 돼요. 구워내요. 앞뒤로만 이렇게만 구워주세요. 어느 거 잡수실래요? 저 통밀이요. 통밀이요? 어느 거 잡수실래요? 저는 옥수수. 옥수수. 네. 저도 통밀 좋아하는데 통밀 좋아하세요? 네. 뭔가 통밀이 좀 더 건강한 뭐 통밀로 이런 거 통일할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통일을 해드릴게요. 2대 1이니까 제가 네, 저도 통밀로. 통밀로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모두가 얘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죠. 아닙니다. 저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가 앞뒤로 아니라는데 얘 살짝만 그러면 다치더라고. 살짝만 구워주세요. 네. 근데 너무 많이 구우면 이게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아이들은 과자 같다고 더 좋아는 하지만 어르신들은 조금 딱딱하니까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될 수만 있는 정도로만 구워주세요. 네. 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요거 안 뜨거워요. 네네. 저기 선생님이라서 안 뜨거운 게 아닐까요? 이렇게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 굽고 하면은 안 될까요? 물론 안 구우셔도 되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 고소한 향이 달라요. 굽는 게. 그래서 살짝 굽는 게 좋고, 아유, 요새 불 앞에 너무 더워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구우셔도 전자레인지도 있구나. 괜찮아요. 네. 이렇게 구워내고요. 또 이렇게 구워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싸가지고 맛있어요. 먹으면. 네.
제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당근 라페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당근 라페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양배추 라페도 기대됩니다. 양배추 라페는요, 요거 만들어 놓으면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와 같은 연세에 드시는 어머님들도 요새 다이어트 하신다고 조금 많이 걷거나 그러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많이 갈증 나고 그럴 때 요거 구워 드시면 네. 구워서 같이 해서 잡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양배추가 위에 좋으니까 그렇죠.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되면서 건강도 이렇게 해서 챙기고. 이제 거의 다 구워졌어요. 구워졌으면 요거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냥 요거 동그란 요 판을 다 쓰시면 너무 또 많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반을 썰어 주세요. 이렇게. 아, 한 장에 크게 하나를 마는 게 아니라 네. 반을 반을 해서 당근 라페 놓고 요렇게 돌려서 잡수시는 거예요. 아, 양배추 라페 구안에 넣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다 쓰는 줄 오늘 알았네. 제가 여러분들 드릴 그릇에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네. 싸우지 않게 2개씩 싸울 뻔했네요. 올려드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는 요거 한 15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지금 절인 걸 가지고 이제 만들 건데 제가 미리 물기를 좀 꽉 짜놔야 되는 그 양배추가 필요해서 요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요 보세요. 요렇게 오, 야들야들하죠. 네네. 잘 됐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지 한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억센 기운이 네.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이제 야들야들한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물기를 짤까요, 말까요? 이미 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전 안 요거요? 짭니다. 네. 요거 안 짰어요. 안 짠 거예요? 네. 짜야 되죠? 짜야 될 것 같은데. 안 짭니다. 그래요? 저 안에 들어가면 흐를까 봐. 아니에요? 오늘은 철규 씨가 맞았어요. 안 짜요. 왜냐하면 간이 딱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짜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소스만 넣으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는 딜이고요, 하나는 바질이에요. 어느 거 다 쓰셔도 괜찮은데, 둘 다 없어요.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늘 냉장고에 뒤져보니까 바질도 마침 있고 딜도 있더라고요. 어느 거 넣어드릴까요?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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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그러면 바질을 제가 이렇게 해서 아, 바질 그 향 좋은데. 맞아요. 이렇게 채 썰어서 조금 네. 넣어드릴게요. 바질 식빵도 맛있어요. 아. 네. 아까 저 뭐 딜? 네, 저건 뭔지 몰라가지고. 딜도 맛있어요. 이렇게 채 썰어서 바질의 향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하나만 좀 더 넣을게요.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바질 향이 네. 굉장히 싱그러워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세요. 근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후레쉬 바질 없고요. 바질 말린 게 좀 있어요. 그거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파슬리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 넣으셔도 돼요. 구분 없이 허브는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제가 넣을게요. 양념은요, 여러분들 아마 다 집에 다 갖고 계시는 걸 거예요. 요거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그리고 요거 레몬즙이에요. 레몬즙. 네. 그다음에 요거는 올리고당인데요. 제가 아까 소금하고 설탕으로 살짝 절임을 했기 때문에 단맛이 많이 안 들어가요. 올리고당 한 1과 2분의 1 큰술 아니면은 난 좀 달게 먹고 싶어요. 그럼 2큰술 이렇게만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저는 요게 넣어야 맛이 있더라고요. 여기 홀그레인인데요. 씨머스터드예요. 요거 네. 조금만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손으로 버무리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버무려 주세요. 그래야 이 양배추의 식감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야, 요즘 양배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딱 질릴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요거 하나 딱 해드시면 입맛도 돌고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빠르죠. 네. 제가 간단해요, 보니까. 너무 간단하죠. 네.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 거 있잖아요. 접시에다 이렇게 담으세요. 이렇게. 저 양배추 듬뿍 들어간 토스트도 맛있거든. 맞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안 그래도 상큼한 데다가 바질 향도 있으니까 진짜. 네. 예.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철규 씨 왜 안 나오세요? 아, 이제 나가려고요. 아, 지금 넉넉히 넉넉히 보고 있다가 네. 빠져들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숴 보세요. 네. 요 안에다가 딱 넣고 싸서. 어머나. 향부터 향이 아주 좋아. 향이 뭐. 아까 바질 향이 있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또 잔뜩 넣어. 오. 그러자마자 그 바질 향이 딱 퍼지네. 그러면서 네. 식감이랑 상큼해요. 그렇죠. 굉장히 상큼하죠.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상큼하고 시원하면서. 이게 여름 간식으로는 아주 그만이에요. 지금 금방 철규 씨가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네. 여름에 뜨거운 거 먹어도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잡수시면 훨씬 더 뭐랄까 조금 더위를 가실 수 있으니까 아주 너무 좋죠. 좋은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소스가 뭐 많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다 어떻게 집에 이런 있는 맛이 나요? 거잖아요. 저는 숨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식감으로 씹을 때 그 소리 ASMR이 자동으로 나니까 너무 좋아. 올리브오일, 바질 그렇게 들어갔죠. 올리고당, 올리고당. 그다음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홀그레인 네. 만약에 홀그레인 씨 머스터드 없고 그냥 머스터드가 집에 있어요. 그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다 대체가 가능해요. 이거는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꼭 좀 한번 해서 네.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간식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입안에서 딱 씹자마자 확 퍼지는 그 향도 그리고 너무 이게 좋고. 음식이 기분 전환이 되네. 그렇죠. 야.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리고 씹을수록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이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잡수실 동안에 네. 저는 뭘 하느냐. 바로 아침에 드셔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저는, 요게요, 밤에, 아까 야식 얘기하셨잖아요, 예인 씨가. 네. 밤에 뭔가를 먹긴 먹었는데 출출할 때, 요럴 때, 야식 시키지 마시고 두부 한 모 있으면 요거 가지고 약간 든든한 간식으로 해 드셔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두부 스테이크입니다. 요 두부 스테이크는요, 두부 자르는 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보통 두부를 요게 지금 반모짜리거든요. 반모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3개를. 여기 자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네. 근데 요거는 요 밑에는 지금 안 잘려 있고요. 요 위에만 요렇게 잘려져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요런 채반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썰어놨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썰어놨죠, 이렇게. 썰어놨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놨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한 입만 더 먹는다는 게 말을 못 하겠네요. 예인 씨 다 먹었네 벌써.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하나를 좀 썰을 건데 네. 모양은 이게 지금 두부가 요렇게 들어있잖아요, 팩에.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썰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랬으면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 1cm만 남겨놓고요. 요렇게 위에서 칼집을 요렇게 내주세요. 아, 아래에 두께가 1cm 정도 남기게끔. 네, 네, 끝까지 네. 썰지 않고. 그렇죠. 만약에 나는 이거를 가늠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젓가락을 이렇게 옆에다 양쪽으로. 놓고 아, 놓고 이렇게 썰면 되죠. 이렇게. 아이디어 좋다. 젓가락까지. 아. 그러면 밑에는 안 썰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제가 그랬잖아요. 요리는 응용이고 과학이라고. 진짜 과학이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와, 이렇게 저런 해서 방법이 있었구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랬으면 두부는 아무래도 수분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수분감을 좀 빼야지만 우리가 팬에서 부쳤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겠죠. 자, 그랬으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이번엔 맞춰야 돼. 자, 맞춰봅시다. 방금 졌거든요, 제가. 네. 아니, 그러면 이종원 아나운서한테 낼까요? 네. 내세요. 자,
자, 그러면 이 두부가요. 우리가 마트 가면 두 종류가 있어요. 찌개용 두부 있고 부침용 두부 있어요. 어느 거 사갖고 올까요? 부침용이죠, 스테이크니까. 그렇죠. 부침용이죠. 네. 근데 그게 또 안 써 있는 두부가 있어요. 단단한 두부가 있고 부드러운 두부가 있어요. 그럼 뭐 사야 될까요? 간단한 거죠. 그렇죠. 단단한 거 사야죠. 자, 너무 기초적인 거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지 돼요. 왜냐, 이거 붙여야 되니까 부서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모양이 곧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요즘 솔솔솔솔 뿌려야 되잖아요. 이걸 뿌려요. 소금을. 이렇게 해서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결국 위에다가만 살짝 뿌리면 되는 거죠. 네, 안에까지 네, 네, 네. 들어갈 필요는 맞아요. 없죠. 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따가 소스를 해서 그러니까 칼집을 낸 먹을 게 거기 소스 때문에 때문에. 자,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스며들도록.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당근, 오이, 양파를 채 썰어 놓으시면. 자, 일단 양파부터 먼저 좀 채 썰을게요. 되도록이면 아주 곱게 채 썰으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요 우리가 고명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볶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새 양파가 굉장히 아주 야무지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찬물에다 조금 한번 헹구세요. 찬물에다가 네. 찬물에다가 헹궈서 건져내면 약간의 아린 맛도 빠지면서 좀 맛이 좀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찬물에서 헹궈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옆에 이제 채칼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고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근도 요 채칼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채칼 준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편칼을 이렇게 준비해서 썰어요. 이렇게 썰고 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곱게 채 써시면 돼요. 그거를 또 채 요거를. 썰어서.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일하기가 좋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 채 썰어서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요것도 볶지 않고 고명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조금 싱그러운 맛이 있어야 되니까 곱게 채 썰어야 되겠죠. 네. 요것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그다음에는 이제 당근. 오이가 있어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길게 채 썰어서 준비하세요. 편썰기 해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채 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놓고 아주 곱게 채 썰어주세요. 오이가 두부 스테이크 굽고 난 다음에 오이의 싱그러운 향이 올라오는 요거를 위에다가 올려서 소스로 해서 잡수시잖아요. 요게 또 굉장히 금상첨화로 맛있어요.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주 곱게 채 썰면 아주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랬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소스만 만들면 돼요. 소스 너무 쉬워요. 제가 어려운 거 안 하잖아요. 네. 너무 쉬워요. 자, 일단 간장을 준비합니다. 진간장 2큰술. 레시피가 숫자 외우기도 좋아요. 진간장 2, 2큰술. 마요네즈 2, 마요네즈가 들어가요. 네. 둘. 2. 그다음에 요거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2. 단맛도 둘둘이네. 내주고 둘둘둘. 그리고 요거 깻가루예요. 깻가루 2. 지금 계속 둘입니다. 네. 네. 끝이에요. 어머나. 둘둘둘둘. 둘둘둘둘. 이게 네. 소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오. 이야. 요 소스가요. 잡숴 보시면 이거 신기하게 맛있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두부에만 안 하셔도 되고요. 애호박을 구웠다 여기다 찍어 드시면 맛있고요. 그다음에 가지 구웠다 여기다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가지 스테이크 맛있었는데. 그쵸? 아. 가지구이 너무 맛있었죠. 맛있었잖아요. 네. 가지구이. 거기에다가 그냥 요거 해도 돼요. 자, 그랬으면 이제 굽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두부 스테이크니까 이제 구워야죠. 구워야죠. 굽는데 바로 요게 들어갑니다. 요거. 뻐라. 버터가 들어가요. 버터하고요. 스테이크 할 때도 버터 들어가요. 그렇죠. 풍미가 확. 버터하고요. 식용유가 같이 들어가요.
이거 왜 같이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버터를 너무 많이 하면 느끼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버터하고 식용유하고 적절하게 섞어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두부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오래 부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버터를 어느 정도 많이 하게 되면 계속 버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식용유하고 버터를 반반씩 이렇게 섞었습니다. 난 저 프라이팬에 버터 녹는 거 보면은 참 멍 때리기가 좋거든요. 버터멍이에요? 묘하게. 네, 버터멍. 자, 그랬으면 요거를 아까 뒤집어서 제가 논다 그랬죠. 네. 뒤집어 놔주세요. 칼집을 낸 쪽으로. 네. 약간 소금 뿌려놓은 거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서 내주세요. 아, 맛있겠다. 아, 요거 에어프라이에 하면 안 될까요?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F에 한 번씩만 구워내셔도 괜찮아요. 고소하게 지금 버터로 해서 식용유랑 이렇게 해서 구워주세요. 두꺼운 스테이크. 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거든요. 네. 네.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릇에 이렇게 놓고 오늘은 다 다이어트식이네요. 저것도 지금 저 단백질. 제가 미리 이렇게 옆에다가 좀 오래 구워놨어요. 네. 왜냐하면 궁금하네. 이게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미리 구워놨어요. 이렇게 해서 맛이 아주 궁금합니다. 따끈따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제가 커트럴리도 놔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건 스테이크니까. 썰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커튼얼리? 이렇게 같이. 우리 그냥 이렇게 썰어서. 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커튼널이라고 합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서 일부러 아는 척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잘 구워진 식빵 같기도 그러게. 하고. 네. 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난 구워지는 다음에 색이 맛있어요. 미니 이거를 예.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세요. 뜨거워요, 요거. 선생님 그 맨손으로 괜찮으시? 뜨거워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가끔 선생님 보면은 초능력이 있으신가?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준비해 놨잖아요. 요거 고명 이렇게? 올려야지. 고명 올려요. 아우. 아, 두 개째다. 이제 나가야지. 철규 씨 안 나오시나요? 네. 나가겠습니다. 고명 올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당근 올려요. 시간이 없구나 지금.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네네네. 빨리 바빠졌어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오이채도 올려요. 네. 아, 근데 보기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고 나서 소스를 여기다 끼얹어요. 아, 이거 맛있는 소스. 이렇게. 아니 아직 그 양배추 라떼와 또르띠아의 여운이 있어요. 네. 저거 보니까 또 식감 확 땡기네. 보기에도 이뻐요.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네. 예. 가져가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두부는 원래 막걸리인데 이 두부는 와인하고 어울릴 것 같은. 와인이랑. 네. 예. 이 두부 두께가 이야, 두툼한 스테이크입니다. 커튼어리로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짜 썰어보니까 막 진짜 스테이크 먹는 스테이크인데. 그 진짜 느낌이 기분이 나요, 지금. 식감도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겉바속촉이라 그러잖아요. 두부 네. 굉장히 바삭하게 이렇게 익혀서 안에는 촉촉하게 두부 속살이 살아있으니까 와. 준비한 채소하고 같이 요 소스에다가 찍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두부랑 또 다른 맛이네요. 소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소스가 맛있죠? 야, 야, 이거 버터 대박이다. 향이 입안에 싹 퍼지면서 식감도 너무 좋고. 아니, 이렇게 쫀득하고 맛있다고? 와. 너무 맛있어요. 다음 주에도 준비된 게 있나요? 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정말 아주 알찬 거 준비했는데요. 불 앞에 있기 힘드시잖아요. 알배추 요리 가지고 불 없이 하는 메뉴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 기록적인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서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서울도 35.8도로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폭염특보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오늘 비가 오는 일부 남쪽 지역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중부는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제주에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모두 발효 중입니다. 비바람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출퇴근길 운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 덥고 이제 장마 올라오고 이러면 후텁지근하잖아요. 네. 그럼 뭔가 기분 전환이 되는 아까 같이 상큼한 뭔가 먹으면 이렇게 기분이 전환이 돼요. 네, 오늘 만들어본 요리가 딱일 것 같아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레시피 올려드리니까요. 집에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